네, 여러분. 모의고사 질문 받은 것을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에서부터 18번 질문이 나왔습니다. 네, 요거는 딱 보면은 갈래가 뭐 같나요? 네, 현대시 같죠? 그래서 요거는 현대시 두 가지를 연계해가지고 18번에 보기로 함께 주어져서 문제를 물어보고 있는데요. 늘 말했지만 보기부터 봐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기부터 먼저 볼 거예요. 과거의 경험에 대한 기억은 어떤 계기를 통해 되살아나 현재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선 선생님이 보기만 보고 문제를 푼다고 예전에 한번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기를 읽어야 보기만 보고도 문제를 풀 수 있는지를 좀 보여주려고 합니다. 자, 보면요. 첫 번째 문장에서 과거라고 나왔네. 이 과거에 대한 경험이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되살아나서 현재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네. 그래 알겠어. 그래서 과에 대한 내용을 봤더니 과의 화자는 할머니와의 기억이 나온대요. 그리고 이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면서 깨달음을 얻고 이 할머니와의 기억으로 깨달음도 얻고 정서적 충만도 얻는데요. 그렇구나. 할머니와의 기억이 분명 어떤 기억이 있겠지만 좋은 기억이겠죠? 그래서 현재까지도 그게 연결이 되어서 깨달음도 얻고 정서적으로 만족감, 충만감을 얻기도 하는구나. 한편 나의 화자는 일상적인 행위가 반복된대요. 그 속에서 유년의 기억을 되살린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일상적인 행위를 계속 반복하고 있지만 어린 시절의 기억을 그 일상적 행위의 반복 속에서 찾을 수 있게 되었구나. 그리고 이 기억을 현재와 연결해서 자신의 현재 모습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는구나. 즉 유년 시절 기억이랑 현재랑 연결해서 현재의 모습도 긍정할 수 있게 되었구나. 아하, 그렇구나. 한 다음에 자세히 이해하고 1번을 갔어요. 가의 화자는 별이 가득한 하늘을 보며 네. 요것도 제가 좀 할 말이 있는데요. 이런 데 있잖아요. 쉼표 되어 있고 요런 거 여기 이렇게 지금 슬래시 한 거는요. 이 앞에 있는 내용이 의심하지 않아도 되는 무조건 맞는 전제 조건이에요. 자, 다시 뭐뭐뭐뭐는 뭐뭐뭐뭐에서 뭐뭐뭐뭐라는 것에서 이렇게 나왔을 때 여기에 있는 내용은 무조건 이 앞에서 일단 끊고요. 여기에 있는 내용은 무조건 참이에요. 그래서 내가 왜 선생님이 막 긴 소설 같은 것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뒤에 보면 있을 텐데 왜 여기 있는 내용을 모르는데 이 보기를 통해서 충분히 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냐고 하냐면은 여기 있는 내용들이 다 참이니까 여기 이 시에 있는 내용을 읽지 않아도 여기서 이미 요약해서 알려주니까. 그래서 선생님은 사실은 보기만 봐도 문제가 풀리긴 합니다. 근데 우선은 이제 여러분들은 아직 그 정도는 아니니까 같이 좀 더 볼게요. 그래서 1번을 보면요. 가의 화자는 별이 가득한 하늘을 보며 이건 의심하면 안 돼요. 별이 가득한 하늘은 무조건 봅니다. 무조건 본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이 선지를. 자신이 여전히 나를 살피는 할머니의 사랑 속에 있음을 깨닫고 있는군. 그러면 솔직히 말하면 선생님이 여기에서 의심을 한 번도 하지 않았고 그냥 무조건 맞다고 했어요. 왜냐면 별이 가득한 하늘이래요. 별이 가득한 하늘이라는 이 워딩 자체가 되게 긍정적이지 않나요? 별이 너무 많은 하늘이라고 하면 좀 부정적으로 느껴지는데 별이 가득한, 엄청난 이런 하늘이라고 말을 하니까 일단 긍정적으로 느껴지고 할머니의 사랑을 누가 부정적으로 말하겠어요. 할머니의 사랑 당연히 긍정적으로 표현을 했겠죠. 네. 그래서 여전히 자신을 살피시는 할머니의 사랑 속에 있음을 깨닫는 군을 저는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 별이 가득한 하늘에서
할머니의 사랑 둘 다 긍정으로 연결할 수 있겠구나. 과거랑 현재를 연결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보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여러분들 위해서 여기 요 시를 보자면요. 네, 별이 가득 피어있는 하늘이 나오네요. 어릴 적에 있는 메밀꽃 메밀꽃 사이로 할머니는 여전히 이미 죽으셨지만 이미 저승으로 가셨어요. 이미 돌아가셨지만 나를 살피고 계셨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할머니 돌아가셨지만 여전히 나를 사랑해 주실 거야. 하늘에서 나를 지켜봐 주시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대요. 1번 적절하죠? 그래서 사실 시를 봐도 적절함을 알 수 있지만 굳이 그렇지 않더라도 사실은 알 수 있어요. 선지만 보더라도. 네, 그 다음에 2번. 나의 화자는 유년의 기억을 통해 전기밥솥에는 없는 눈금을 지닌 늙은 손을 긍정하며 자기 위안을 얻고 있고. 자, 네. 그 유년의 기억. 유년의 기억. 여기서는 네, 요게 유년의 기억이 나왔네요. 할아버지가 뭐 논에 물 보러 가고 한 끼라도 아끼려고 친구 집에 일부러 마실 가서 저녁 먹고 네, 그랬던 요 시기가 유년인가 봐요. 이 사람의 유년인가 봐요. 화자의 유년인가 봐요. 그런데 전기밥솥에는 없는 눈금을 지닌 늙은 손을 긍정했대요. 이것도 보면 여기 나옵니다. 먼저 늙은 손이긴 해도 전기밥솥에는 없는 눈금을 내 손은 가졌어. 그러니까 나는 손가락 주름으로 이렇게 밥에 이런 식으로 내 손가락으로 이게 얼마큼 되나 물이 얼마큼 차야 되나 이런 것을 확인하는 거. 이게 내가 늙은 손이라도 전기밥솥에서는 없는 눈금이야. 나만의 눈급이야 라고 긍정하고 있습니다. 얘도 적절하죠. 근데 선생님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보기에서 이미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렇게 나왔는데 이걸 어떻게 부정할 수 있겠어요. 늙은 손을 긍정한다. 현재 모습을 긍정한다. 네, 보기랑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사실은 네, 적절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야 하니까 2번이 정답이 아니라는 것 정도는 사실은 캐치할 수 있긴 합니다. 그 다음에 3번 커서도 덜 자랐다는 것과 나의 밥맛을 조금씩 달리하는 것은 현재 화자에게 정서적 충만감을 주는군. 커서도 덜 자랐다. 이게 정서적으로 만족감을 주나? 밥맛을 조금씩 달리한다? 이게 충만감을 주나? 이것도 한번 볼게요. 근데 이거는 좀 뭔가 아닌 것 같은데 싶어서 요런 선지는 저는 이제 요런 선지에서만 시를 봤습니다. 그래서 커서도 덜 자랐다 보면은 네, 할머니는 나와 바람의 장난을 살피곤 했습니다. 나는 맨날 바람이랑 놀았대요, 어릴 때. 그래서 아주 커서도 덜 자란 나는 늘 그러했습니다만 하면서 쭉쭉쭉 나와요. 그냥 네, 뭐 여기에 어떠한 정서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밥맛을 조금씩 달리해본다. 그냥 뭐 어떨 때는 좀 질게도 해보고 어떨 때는 밥을 뭐 보리밥도 해보고 콩밥도 해보고 밥을 좀 퍼석퍼석하게도 해보고 여러 가지로 손등 주름을 좀 위에 있는 주름, 저 아래에 있는 주름으로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조절을 해봤대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정서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정서적 충만감을 주었다고 말하긴 어렵겠죠. 그러면 그래서 3번이 답이 될 거고요. 다음에 4번 가해에서 마당에 누워 하늘을 보는 행위랑 나의 손가락 주름으로 반문을 맞추는 행위는 회상의 계기가 되는군.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요. 과거의 경험을 어떤 계기를 통해서 회상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현재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으니까요. 4번에서도요. 이거 자체는 무조건 맞는 말이라고 우리 믿기로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행위 자체가 회상의 계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보기에서 나왔으니까요. 보기에서 회상한다고 나왔잖아요. 그런데 뭐 어떻게 의심을 더 해요, 여기서? 그쵸? 마당에 누워서 하늘을 봐요. 네. 볼 수밖에 없어요. 여기까지는 우리 믿기로 했잖아요. 여기까지는. 의심하면 안 돼요. 마당에 누워서 하늘을 봅니다. 손가락 주름으로 반물을 맞춥니다. 이걸로 과거에 있었던 일을 회상한대요. 자, 보세요. 마당에 누워서 이렇게 회상합니다. 어릴 적 메밀꽃이
생각나요. 할머니가 생각나요. 손가락, 밥물 눈금으로 손가락으로 밥을 차립니다. 밥을 지어요. 그래서 했더니 할아버지 생각도 나고 어릴 적 생각이 막 난대요. 문현동 생각이 난대요. 네, 해석의 계기가 되죠. 5번 가해화자가 별에서 메밀꽃을 떠올리는 것과 화자가 가난한 지붕들이 내 손가락 마디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것도 의심하면 안 됩니다. 기억이 현재 영향을 미친다. 기억이 현재 영향 미치는 거 보기에 그대로 나왔죠.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풀어요. 여기에 있는 말은 무조건 참이니까 뒤에 있는 것이 보기와 일맥상통한지부터 찾아보세요. 그러면 보기에 있는 말과 어긋나는 선지가 의외로 많이 나오거든요. 보기에서 이렇게 말했는데 보기에서 분명 나와 있던 것들이 여기에 나와 있지 않거나 좀 다르다 하는 것들도 있어요. 그러면서 무조건 X를 쳐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두 개의 연결고리가 제대로 성립되지 않은 경우가 이제 답이 됩니다. 그래서 밥맛을 조금씩 달리하는 거, 커서도 덜 자랐다라는 거. 네, 이게 정서적 충만감을 주는가? 이걸 살피면 돼요. 앞에 있는 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이걸 살피는 게 아니라 밥맛을 조금씩 덜 자란 게 화자에게 정서적 충만감인가? 네, 요걸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20번이 그 다음 질문이었어요. 이게 여러 번 질문이 나왔는데요. 네, 우선은 이런 사회 지문은요, 이거 사회 지문이거든요. 네, 근데 이런 사회 지문은요, 지금 문제가 보면은 선지 딱 보면 알겠지만 내리면 올리면 증가, 감소, 하락, 상승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관계를 묻는 거예요. 네, 우리 상관관계라고 하죠. 뭐 어떤 거는 비례일 수도 있고요. 어떤 건 반비례일 수도 있고요. 뭐뭐가 뭐뭐 할수록 뭐뭐하다라든지 뭐뭐이면 뭐뭐하다라든지 이거 나오면은 무조건 체크하고 화살표 표시하면서 읽어야 해요. 메모하면서 뭐 여기가 올라가면 여기는 내려가는구나 이런 거 정도 표시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뭐뭐 할수록 뭐뭐이면 이런 거 정도는 요 워딩 정도는 꼭꼭 기억해놨다가 지문을 읽을 때 이거다 하면은 바로 캐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요거 지금 다 읽지 않을 거고요. 요거 어차피 한 문제만 지금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 보기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선택적으로 읽을게요. 지문을. 보니까 기준금리랑 유동성이랑 화폐의 가치 요거로 하면 되네요. 요걸로 지금 올라갔다 내려갔다 요 관계 찾으면 되네요. 그러면 기준금리부터 찾아야겠네요. 기준금리 찾더니 여기 바로 나왔네요. 기준금리 자, 그래서 여기부터 읽어볼게요. 유동성은 금리랑 밀접한 관련이 있대요. 그래서 금리를 올리고 내리며에 따라서 유동성을 조절할 수 있대요. 이때 금리는요, 이자율로 기준금리랑 시중금리로 나뉘는데 우리는 지금 기준금리 볼 거죠. 기준금리는 국가가 정책적으로 결정하는 금리로 뭐 중앙은행에 의해 결정이 된대요. 반면 뭐 시중금리는 뭐 이런 거 우리 몰라도 되고요. 요 문제 풀 때는 가령 나온 이건 예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시중금리가 올라가면은 뭐 유동성이 감소하게 된다. 금리와 유동성의 관계를 고려하여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조절하는 통화 정책을 통해 여기 딱 나왔네. 경기를 안정시키려고 한다. 만일 경기가 침체되면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정책으로 시중금리를 낮추도록 유도한다. 그 결과 유동성이 증가하여 가계 소비가 늘고 투자 같은 것들이 확대가 된대요. 자, 다시 기준금리를 내리면 유동성이 올라가고요. 화폐 가치에 대한 내용이 안 나왔는데요. 네, 이거는 뭐 그냥 아까랑 똑같은 얘기 하고 있는 거고. 화폐 가치는 여기 나왔네요. 여기 유동성이 넘쳐날 경우 유동성이 올라가면은 화폐 가치는 떨어진대요. 자, 적용해 봅시다. 유동성이 올라가면 화폐 가치는 떨어진대요. 자, 그럼 요렇게 해서 고르면 되겠죠. 내리면 증가, 하락 1번이 되겠습니다. 쉬운 문제였죠. 요런 거에 집중해야 한다. 이 정도는 꼭 이번에 기억하고
가도록 합시다. 이런 식으로 화살표 표시하면서 여기 요 지문에다가 노트로 정리한다 라고 생각을 하고 보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질문 나왔던 게 31번이랑 32번이에요. 이 문제는 그냥 얘네는 그냥 모두 동의하는 거라 했으니까 공통점 물어보는 거고요. 그래서 가랑 나랑 각각 여기서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 OX로 해서 O가 나오는 거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32번은 기본적인 그냥 기억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이거 묻는 건데요. 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지문 보고 일치하는지 불일치하는지 이런 거 확인하면 됩니다. 지문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을 물어보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저 요것도 그냥 다 읽지는 않을 건데요. 보면은요, 뭐 얘기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이제 자세히 읽으세요. 저는 지금 영상으로 그냥 여러분한테 알려주는 거니까 문제만 풀면 되니까 저는 지금 이 질문 하나하나 다 읽지는 않을게요. 여러분들은 다 읽으세요. 지금 이거 스탑해놓고. 정신분석 이론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원초와 자아, 초자에서 자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아는 프로이트에 의하면 무의식에는 원초가 있고 거기에는 또 자아가 있고 초자아가 있다. 자아는 여러 가지 정신 요소다. 충족하는 정신 요소다. 네. 그래서 예시 같은 거 들면서 나와 있어요. 자아는 원초와 초자의 요구 사이의 일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아의 발달이 중요하다. 만약에 자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정신 요소의 균형이 깨져서 불안감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방어 기제를 사용한다. 하면서 쭉쭉 나옵니다. 그다음에 여기 융의 분석 심리학에 또 나옵니다. 분석 심리학은 원초적인 욕구나 해결되지 못한 갈등의 창고로만 본 무의식을 갈등의 창고로만 본 프로이트와는 달리, 즉 이거와는 다르게 얘는 달라. 무의식을 잠재적 가능성이 필요한 에너지의 셈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여기도 자아가 있대요. 개인의 무의식은 의식에 의해 배제되는 그런 영역입니다. 하면서 네. 그래서 자아는 의식을 지배하는 동시에 무의식과 교류하며 또 조절하는 역할을 한대요. 여기서도. 그리고 자아가 무의식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면서 무의식을 의식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러한 것들을 가능하게 한대요. 즉 자아가 존재해야 이러한 과정을 만들기 때문에 개별화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인간이 무의식적 심연에 존재하는 자기를 발견하면 비로소 나를 타인과 구별하는 고유한 존재로 보고 이걸 개별화한다고 하는데, 자, 이런 개별화를 하려면 자아가 있어야 되고 이 자아가 무의식과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해야 통합하는 과정이 있어야 무의식을 의식화하여 개별화를 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이런 거 정도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1번을 보면요. 자아는 의식과 무의식의 사이에 걸쳐서 존재한다. 이거는 가는 맞고 나는 틀렸죠. 네. 왜냐하면 나에서는, 즉 분석 심리학에서는 자아는 의식의 세계에 존재한다고 하지 무의식과 의식 여기 걸쳐서 존재한다고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OX, 요건 아니죠. 2번 무의식은 성적 에너지로만 아니에요. 우리 나에서는요. 창조적인 에너지의 셈이라고 했어요. 무의식은 창조적인 에너지의 셈이라고 했지 성적 에너지로만 이런 거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틀렸고요. 여기서도 3번 무의식은 개인의 경험을 초월해 원형의 형태로 유지가 된다. 요것도요. 나에서 나와 있는 내용이죠. 이게 나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근데 가에서 이런 내용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무의식이 원형의 형태로 유전된다 이런 말이 가에서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4번 무의식에는 자아에 의해 억압된 열등한 자아가 존재한다. 우선 정신분석 이론에서는요. 무의식에 자아에 의해
억압된 뭐 열등한 자아 이런 것이 존재한다 이런 말이 없고요. 그다음에 그 나에서는요. 여기서는 자아에 의해 억압된 것을 이제 우리 그림자라고 말을 하긴 하는데요. 근데 이거를 열등한 자아라고 그렇게 표현하진 않았습니다. 열등한 자아라고 보진 않았어요. 네. 근데 우선은 애초에 가에 없었으니까요. 가 자체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에 애초에 없었으니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물론 나에서 비슷한 말이 있었으나 열등한 자아라고 보긴 또 어렵기도 한데 그래도 애초에 가에 없었습니다. 5번이 그럼 결국은 답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방금 얘기했듯이 정신분석이론에서 또 자아가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중요하다라고 했고 우리 여기 융도 마찬가지로 개별화를 해야 되는데 개별화를 하려면 자아가 무의식과 상호작용해서 무의식을 의식화를 해야 개별화를 해서 인간이 나는 다른 사람이랑 다른 고유한 존재야 라고 인식할 수 있어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둘 다 자아라는 개념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네, 그 다음에 32번도 질문이었는데 이것도 기억을 보면 됩니다. 기억은 뭐냐면 기억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과정 요게 기억이네요. 이런 지금 여기다가 표시를 너무 많이 해놨는데 이런 문제는요. 여기 요 내용의 주변 내용에 대부분 정답이 있어요. 그래서 요 주변 내용까지 한번 잘 살펴봐야 합니다. 요 문제 풀 때는. 그래서 여러분 무의식을 의식하는 과정은 자아가 무의식이랑 상호작용해가지고 개별화하는 거다. 네, 표시해놨죠. 이렇게 상호작용해가지고 개별화하는 거다고 하는 거라고 볼게요. 1번 의식의 확장을 통해 타인과의 경계를 허무는 과정? 허무는 게 아니라 난 다른 사람이랑 달라, 난 타인과 달라 라고 경계를 오히려 높이는 거죠. 틀렸죠? 2번 자신의 근원적인 모습을 찾아가는 개별화의 과정이다. 그렇지. 이걸 해서 개별화를 한다고 했잖아. 무의식을 의식화해서 개별화한다고 했잖아. 얘는 맞는 말이네. 2번이 답이네. 3번 의식에 의해 발견된 무의식의 욕구가 억눌린다고 안 했어요. 오히려 무의식이 의식화된다고 했죠. 무의식이 의식화되어서 드디어 개별화가 될 수 있는 거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억눌리는 게 아닙니다. 4번 무의식이 의식에서 분화되어 정체성이 실현되는 과정이다. 둘이 따로 구분되는 게 아니라 무의식과 의식이 통합되는 거죠. 상호작용해서 통합되는 거죠. 분화가 아니라 통합되는 거죠. 5번 과거의 경험들을 반복하여 성격이 요거랑 아예 무관한 내용인데요. 성격? 요런 내용? 과거 경험? 이거 우리 요 근처에 있는 내용이었어요. 요 근처에 없는 내용이면은 애초에 틀린 내용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답은 그럼 2번이 되겠죠. 다음에 37번이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요것도 아까 말했듯이 보기 읽고 풀어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6.25 전쟁으로 인해 혼란해진 사회가 배경이래요. 창건이 형이라는 인물이 나와나 봐. 선생님이 보기에서 항상 인물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창건이 형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린 보기에서 꼭꼭 잘 파악을 해봐야 돼요. 걸기 대회에서 애국학도로 활약하게 되는 과정에 있대요. 좋은 사람 아니야? 싶었는데 권력층에 편승한대요. 여러분 편승이라는 단어 뭔지 아나요? 권력층에 편승한다는 거는 이제 권력층으로 돌아서게 되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애국학다로 활용하려고 했으나 권력층에 편승한다고 권력층으로 돌아서 버린다고. 그러니까 이 권력층은 대부분 여기서 나쁜 놈들로 나오죠. 그 애들한테로 이 나쁜 놈들 편으로 돌아서 버리게 된다고요. 그래서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대중을 기만하는 권력층이래요. 얘네 나쁜 놈이에요. 결국엔 권력층은 대중을 기만하는 애들이에요. 정치를 하다 보니까 그 애들한테 이용당하다가 몰락하게 된답니다. 창건이 형이. 그래서 어리석은 인물이라고 해요. 창건이 형 나쁜 사람이네. 부정적인 인물이네. 이 사람의 욕망에 허망함을 풍자하고 있대요. 창건이 형 어리석은 인물인데 이 어리석은 인물의 욕망의 허망함을 풍자하고 있대요. 그리고 주인공은 창건이 형이 아닌가 봐요. 그 서술자는 창건이 형이 아닌가 봐요. 서술자는 나의 여다. 그래서 어린 나래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어린 나. 미성숙한 나.
미성숙한 서술자를 일부러 설정한다고 우리 소설 개념에서 배웠잖아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미성숙한 서술자, 어린 나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걸기대회를 희화화했다고 해요. 나는 잘 뭔가를 이해하지 못해요. 내가 뭔가를 이해하지 못해서 걸기대화가 우스꽝스럽게 보인다고 합니다. 희화화, 우스꽝스럽게 보인다. 1번 볼게요. 선생님이 지금 한번 내가 푸는 것처럼 그냥 선생님이 어떻게 푸는지를 보여주려고 해요. 여러분을 고려하지 않고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선생님이 푸는 방법을 한번 보세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멧돼지로 보내는 것으로 오해했대. 아, 그렇구나. 그러면 너무 웃기잖아. 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멧돼지로 보내기? 너무 웃기네. 메시지를 멧돼지? 되게 웃긴데? 우하하. 너무 웃기다. 푸하하. 걸기대회를 희화화하는구나. 우스꽝스럽게 만드는구나. 맞네. 그 다음에 좀채 아물새 없는 손가락들을 좀채 아물새도 없는 손가락들이 다치고 계속 또 다치는 거야? 표면적으로는 애국심의 증거이지만 이면적으로는 창건이 형이 권력층에 이용당하는 인물인 것을 엿볼 수 있는군. 일단 이 내용 자체는 보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긴 한데 좀채 아물새 없는 손가락들이 혈서를 쓰는 애국 청년 노릇에 손가락이 아물새가 없구나. 혈서 쓰느라 손가락이 계속 다치고 있는 거구나. 창건이 형도 이 일을 하고 있구나. 애국 청년 노릇이라고 하는 걸 봐서는 애국 청년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나와 있네. 표면적으로는 애국 청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무짝에도 쓸모없이 권력층에게 이용만 당하는 거네. 보기랑 대응하네. 그 다음에 3번. 고등과 학생 흉내를 내고 댕기라고 지시했대. 누가 지시했겠어? 당연히 권력층이 지시를 했겠지. 누가 이 지시를 받았겠어? 창건이 형이 당연히 받았겠지. 그러면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대중을 속이는 권력층의 부정적인 면모. 여기 그대로 나와 있는 거네. 대중을 기만하는 거. 왜? 고등학생 흉내내라고 했잖아. 고등학생 흉내를 왜 내? 고등학생 흉내를 왜 내야 돼? 대중 지금 속이고 있는 거 아니야? 맞는 말이겠네, 당연히. 아니 이거 안 봐도 비디오지. 고등학생 흉내를 왜 내? 창건이 형이 그렇게 흉내내서 얻는 게 뭐야? 권력층이 창건이 형한테 그렇게 흉내내고 다니라고 해서 대중들이 창건이 형을 고등과 학생으로 속게 만들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얘네들의 목적은 결국엔 정치적인 목적이 있겠지. 4번. 시위대의 선두에 섰다가 중상을 입은 비극을 통해 시위대 선두에 섰다가 결국 중상을 입었어? 이 비극 누가 받았겠어? 당연히 창건이 형이겠네? 권력층에 편승을 하는 창건이 형이 부질없는 욕망. 그대로 나와 있는 내용이네? 맞는 말이네. 그 다음에 유일한 전리품이었던 회중시계가 애국학도로서의 신념을 지키지 못한 창건이 형의 고뇌? 애국학도로서 신념을 지키지 못해서 창건이 형이 고뇌를 했다고? 창건이 형은 그냥 권력층에 편승했다고 했는데? 창건이 형은 창건이 형은 권력층에 편승해서 권력층한테 편먹었다 그랬는데? 근데 권력층에 편먹은 게 아니라 여기선 지금 애국학도로서의 신념을 지키지 못해서 고뇌에 빠진다고 나와 있네?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혹시 모르니까 확인을 해보자. 그리고 아까 조금 헷갈렸었던 부분들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이참에 확인을 해봐야지 하고 지문을 봤더니 회중시계가 나왔는데 전날 밤에 나에게 회중시계 만져볼 기회를 허락했다. 처음이가 마지막이었다. 회중시계가 올라와 앉아있었다. 전쟁 기간 통틀어서 유일한 전리품이었다. 유일한 전리품? 이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유일한 전리품이 고작 회중시계였대.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는데? 형의 어떠한 내적 갈등이 드러나지도 않는데? 뭐야? 형이 아까 고뇌했다며, 선지에서. 고뇌가 전혀 안 드러나 있어. 그냥 창건이 형이 나한테 회중시계 자랑하게 다잖아. 뭐야?
이거 틀렸네. 정답 5번이네. 이렇게 골라낼 수 있습니다. 저 지문은 되게 많이 안 읽었어요. 여러분 보면은 제가 지문을 읽은 게 거의 없습니다. 네, 정답을 바로 찾아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네, 그래도 여러분들 정확하게 하려면 지문을 어차피 다른 문제 풀면서 한 번씩 읽기는 해야 돼요. 하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걸러놓은 다음에 지문을 읽는 것이랑 아무것도 아예 모르는 상태로 그냥 지문을 읽는 것은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보면은 고등과 속내를 내고 다니란다 하면서 강을 내기 시작했다. 가짜 대학생의 이야기는 들어봤어도 가짜 고등학생은 형이 처음이었다. 고등학생인 척하는 모습들이 나오는데요. 그 이유가 학교를 안 다니는 반거충이 청년이 단골 혈서가란 속내가 알려지는 날이면 남들 보기에도 모양이 숭칙하다고 날더러 당분간은 고등학생 흉내를 내고 다니라고 했대요. 즉 청년이 아무것도 학교도 안 다니면서 혈서, 아까 손가락으로 혈서 쓴다 했잖아요. 혈서 쓰는 거 이거 다른 사람한테 들키면은 보기 안 좋으니까 고등학생인 척 해라 라고 권력층이 이야기했대요. 그렇구나. 네. 근데 여기서 아까 선지랑 반대되는 내용이 없습니다. 권력층이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 즉 숭해 보인다고 다른 사람들한테, 대중들이 뭐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대중들 일부러 속이는 거야. 대중들이 쓸데없는 그냥 아무것도 할 일 없으니까 학교도 안 다니는 놈이 뭘 안다고 할 것도 없으니까 괜히 혈서나 쓰지 라고 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중들을 속이려고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 이 대중들이 자신들의 정치에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고등학생 흉내를 내라고 시키는 거였죠. 네, 촉졸하지요. 네. 그다음에 4번은 당연히 수의대에 선두섰다가 중상을 입고 결국에는 나중에는 쩔뚝쩔뚝 거리는 이런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거는 당연히 네, 마지막에 형의 부질없는 욕망, 보기에도 애초에 나와 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형의 어리석은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죠. 더 이상 볼 게 없네요. 네, 여러분 아무튼 이 보기 문제는 이런 식으로 풀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요거 38, 39, 40, 41까지 질문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요 문제가 굉장히 어려웠나 봐요. 그래서 요거는 요 지문 아예 통째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늘 얘기했지만 이렇게 표시를 하면은 구조화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눈에 정리가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독서에 대한 수업을 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독서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좀 감이 안 잡힐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독서는요, 이런 식으로 여기 있는 내용들을 한번 이렇게 쓱쓱쓱 읽어보면 됩니다. 선지를 한 번씩. 그렇구나. OLED 이런 거 나오네. 야외 시인성. 그렇구나. 이런 거 나오네. 휘도. 아하. 오케이. 이런 거 나오네. 그렇구나. 그렇구나. 요게 답니다. 이렇게 첫 번째로 한번 해봐야 돼요. 왜 이걸 하려고 하냐? 이 쓸데없는 짓 같아 보이지만 이게 여러분들 어떤 내용인지도 아예 모른 채로, 뭐가 키워드일지도 모르는 채로 그냥 들어가는 거랑 OLED라는 것이 중요하군, 명실의 명암비라는 것이 중요하군, 이런 것을 나올 때 좀 더 집중해서 봐야 되는군 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읽는 것은 굉장히 또 차원이 다릅니다. 그리고요,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요런 말 나오잖아요. 요런 문제 나오잖아요. 이거 실시간으로 풀면 됩니다. 실시간 문제라서, 실시간 문제라는 게 뭐냐면 요 지문 읽으면서 바로바로 곧장 바로바로 풀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것도 기억이 어딨냐면 기억이 여기 나와 있네요. 네, 요것도 요 기억 문제 하면서 실시간으로 풀면 됩니다. 요 부분을 다 읽고 나서 요렇게 간다는 거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읽고 이걸 풀면은 기억이 안 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여기 부분을 읽으면서 얘를 풀면 좋습니다.
그다음에 40번도 니은의 이유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마지막에 나와 있긴 하지만 여기 부분을 읽은 다음에 바로 풀면은 좋은 실시간 문제이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요것도요. 보기에 그냥 요 그림 나와 있기 때문에 A를 보자마자 요 문제를 풀면 좋습니다. 그래서 얘도 실시간. 선생님 그럼 다 실시간이에요? 요 지문이 좀 그렇네요. 요 지문이 좀 그래요. 왜냐면 다른 문제들은 보면은 보기에 뭐 다른 학자가 나타날 수도 있고요. 다른 현상이나 다른 원리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나중에 푸는 문제가 나오는데요. 요런 것들은 얘도 항상 보기 문제가 항상 그런 건 아닌데 지금 이렇게 여기 이 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한 그림을 참고하라고 보기로 준 건 사실 이건 보기라고 볼 수도 없어요. 요거는 보기 문제라고 보기도 애매하고요. 요건 그냥 지문 내용을 하나 더 줬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지문을 좀 이해하기 쉽게 좀 더 주고 지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적절한 거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이런 식으로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해도 무방합니다. 네, 워낙 그래서 좀 쉬운 편에 속하는 보기예요. 자, 38부터 보겠습니다. 38이 아니라 선지부터 보겠습니다. 맑고 화창한 날 밖에서 스마트폰 화면이 잘 보이지 않은 경험이 한 번쯤은 있을 것이다. 이는 화면 반사된 햇빛이 반사에 나올수록 햇빛이 화면에서 나오는 빛과 많이 혼재될수록 할수록 야외 시인성이 저하되기 때문이다. 햇빛 빛이 많이 나오면 야외 시인성이라는 것이 저하된대. 야외 시인성이 뭔데? 야외 시인성은 빛이 밝은 야외에서 대상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성질이래. 그렇구나. 이걸 개선해야 된대. 자, 이걸 개선해야 된대. 그래서 두 번째 거부터는 이제 스마트폰에서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명암비가 높으면은 우리는 이미지를 선명하다고 인식해. 명암비 뭔데? 명암비는 가장 밝은 색과 가장 어두운 색이 얼마나 잘 표현되는지를 나타나는 수치래요. 그래서 흰색을 표현할 때 휘도가 있는데 요 휘도 분에 휘도를 검은색을 표현할 때 나타나는 휘도로 나눈 값이라고 합니다. 나누기를 한 값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휘도는 또 뭐냐면 화면에서 나오는 빛이 사람의 눈에 얼마나 들어오는지를 나타내는 양이래요. 가령 하면서 뭐 나오는데 즉 흰색 휘도, 검은색 휘도 이게 명암비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예시를 굳이 안 봐도 되겠네요. 그러면 당연히 2분의 2천은 1000이니까요. 자, 그래서 명암비에 대한 내용이 또 나옵니다. 명암비는 암실명암비랑 명실명암비가 있어. 암실명암비는 외부 광 없이 햇빛 없이 그냥 화면에 있는 빛만 인식할 수 있는 거야. 명실명암비는 뭐냐면 외부에 광이 있어야 돼. 햇빛이 있어야 돼. 햇빛이 있을 때의 명암비야. 근데 야외 시인성을 우리 지금 높여야 되잖아요. 이 야외 시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명실명암비를 높여야 한대요. 야외 시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명실명암비를 높여야 한대요. 이를 위해서는 또 방법이 두 가지로 나타나요. 흰색을 표현할 때의 휘도를 높이는 방법, 검은색을 표현할 때의 휘도를 낮추는 방법, 즉 얘를 높이거나 얘를 낮추거나 하면은 명암비가 올라가겠죠? 이 명암비가 올라가면은 명실명암비도 어쨌든 명암비잖아요. 명암비가 올라가면은 야외 시인성이 올라가겠죠. 네. 그래서 그 방법이 있대요. 네. 그래서 지금 기억에 대한 내용들이 거의 끝났어요. 네. 38번을 좀 풀어볼까 했는데 우리가 아직 OLED라는 게 나오지가 않았죠. 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본 내용 중에서는 요 두 개 정도가 단데 사람의 눈 들어오는 빛의 양이 많으면 휘도가 낮아진다? 이런 말도 없었고 그리고 야외 시인성은 사물 간의 크기 차이? 이런 말도 없었습니다.
이거 그냥 빛에 대한 내용이라서 38번은 뭐 워낙 쉽게 풀 수 있는 내용이긴 한데 네 어쨌든 그 다음에 39를 보면요. 요게 실시간이었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3분단까지 하고 39번을 보면은 명실 명암비가 높으면 야외 시인성이 높아지게 된다라고 했거든요. 네. 맞는 말이죠. 우리 방금 여기 위에서 이렇게 써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맞는 말이고 그다음에 흰색을 표현할 때의 휘도가 낮아질수록 암실 명암비가 높아진다라고 했어요. 흰색을 표현할 때 휘도가 낮아지면 지금 요게 낮아진다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요게 낮아지면은 명암비가 낮아지지 않을까요? 분자가 낮아지는데? 그쵸? 이게 낮아질수록 암실 명암비가 너무 높아져요? 이거 낮아지겠죠? 얘도 명암비인데 여기서 명암비는 암실, 명실 다 포함해서 명암비 말하는 거잖아요. 얘가 낮아지면은 명암비도 낮아져요. 분자가 낮아지니까요. 그러니까 적절하지가 않죠? 높아지지가 않겠죠? 그래서 얘는 틀렸죠. 3번 휘도를 측정하는 환경에 따라 명실, 암실로 나뉘는 걸 했죠. 이렇게 4번 나눈 값이다. 네, 여기 나와 있네요. 맞는 말. 그다음에 5번. 화면에 반사된 외부광이 눈에 많이 들어올수록 명실명암비가 낮아진다. 외부광? 우선 명실명암비는 외부광이 무조건 존재하거든요. 근데요, 여러분 봐봐요. 우리 야외 시인성은요. 빛이 많이 나올수록 야외 시인성 낮아진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외부광, 햇빛 같은 빛. 이 빛이 많이 나오면 야외 시인성은 낮아져요. 즉, 야외 시인성이 낮아진다는 말은 명실, 명암비가 낮다는 것이겠죠. 왜냐면 이 두 개가 올라가면 올라가고 내려가면 같이 내려가는 비례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낮으면 얘도 당연히 낮을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요것 때문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네 번째 문단을 좀 봐야 되겠네요. 네 번째 문단 하면서 38번을 좀 해결해 봅시다. 그런데 자, 우리 지금까지는 명암비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야외 시인성을 높이기 위해서 명암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자, 그런데요. 핸드폰에서 흔히 사용되는 OLED라는 말이 드디어 등장을 합니다. 이 OLED가 흰색을 표현할 때 휘도를 높이는데 즉 1번 방법을 하는데 한계가 있대요. 자, OLED가 뭔지 나옵니다. 화면의 내부에 있는 기판에서 빛을 내는 소자로 여러 가지 이런 게 있다. 그래서 OLED에 대한 설명이 쭉 나와요. OLED는 색 표현을 할 때 빛의 세기를 높이면은 휘도가 높아진다. 네. 그리고 그러나 강한 세기의 빛을 출력할수록 수명이 단축된다. 이러한 이유로 OLED 스마트폰에는 편광판, 위상지연 필름, 새로운 단어들이 나왔네. 활용해서 외부상의 반사로 높아진 검은색을 표현할 때 휘도를 낮추는 기술, 이거 뭐예요? 2번 방법이죠. 네, 이 2번 방법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5번 그림은 방금 말했던 이 원리를 지금 표현한 거래요. 어떻게 하냐면 자, 이제 자세히 알려주나 봐요. 편광판이랑 위상지연 필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일반적으로 빛은 진행 방향에 수직인 모든 방향으로 진동하여 나아간대요. 햇빛도 마찬가지겠죠. 일반적으로 빛이라고 했으니까 모든 빛은 대부분 그렇대요. 그래서 진행하는 방향이 수직으로 나아가는데 이 빛이 편광판을 통과하면은 그 중에 편광판의 투과축과 평행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진동하여 나아가는 선형 편형만 남게 되고 수직 방향은 전부 차단해버리게 된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과정에서 편광판을 통과한 빛의 세기는 감소하게 된다고 합니다. 네, 이게 편광판의 원리래요. 아직까지 뭐 특별하게 그럼 38번에 지금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왔네요. 네, 일반적으로 빛은 진행하는 방향의 수직인 모든 방향으로 진동하며 나아간다. 1번 보세요. 햇빛은 진행하는 방향의 수직인 모든 방향으로 진동한다. 똑같죠? 햇빛도 빛이잖아요. 일반적인 빛이잖아요. 얘도 맞는 말이 되겠지. 적절한 것이니까 얘가 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OLED에 대한 설명도 나왔어요. 이렇게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빛을 조합해서 다양한 색을 구현한다. 여기서는 네, 3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지금 4가지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색을 조합한다고 했어. 아닌데 빛을 조합하는 건데 틀렸죠? 그래서 얘도 틀렸고 OLED는 외부 표면에 반사되는 외부광을 차단하는 게 아니죠. 네, 요거는 OLED 네, OLED가 화면의 외부 표면에 반사되는 외부광을 차단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반사 때문에 차단을 못하니까 볼 수가 없으니까 핸드폰을 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하고 문제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너무 당연한 내용을 선지로 넣어놓았네요. OLED는 외부 표면에 반사되는 외부 광을 차단한다고? 차단한다면 지금 이거 활동 왜 해요? 이거 왜 해요? 그쵸? 그래서 OLED는 이러이러한 것들로 외부광의 반사력 높아진 휘도를 낮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아무튼 그렇고요. 그 다음에 40번은 니은 더 봐야 되고 41번도 A를 봐야 되기 때문에 6번 6문단 계속 읽어서 볼게요.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OLED 스마트폰에서는 야외 시인성을 높이는 기술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스마트폰 화면 안으로 들어오는 외부광은 편광판을 거치면서 일부가 차단되고 어쩌고저쩌고 선형 편광만 남게 된다. 여러분 이것도 또 하나의 팁인데요. 이렇게 원리와 가정이 나타난다면요. 먼저 그 다음 마지막으로 등등으로 순서가 나타날 거예요. 요 순서에 꼭 초점을 두고 표시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숫자를 표시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이런 식으로 합니다. 먼저 외부광 편광판을 거치면서 일부가 차단되고 투가축과 평행한 방향으로 진동하는 선형 편광만 남게 된대요. 그런 다음 이 선형 편광은 위상 지연 필름을 지나서 회전하면서 나아가는 빛인 원형 편광으로 형태가 바뀐대요. 그래서 선형 편광과 원형 편광의 이 개념까지도 같이 설명하고 있거든요. 지금 뭐뭐 하는 뭐뭐, 뭐뭐란 뭐뭐다, 뭐뭐는 뭐뭐다 이것도 있지만 뭐뭐인 혹은 뭐뭐는 A 이런 식으로 꾸며주는 개념도 나타날 수 있어요. 투가축과 평행한 방향으로 진동하는 것이 선형 편광이고 회전하면서 나아가는 빛이 원형 편광이래요. 그래서 이 원형 편광이 내부 기관으로 반사된 후에 다시 위상 지연 필름으로 가고 선형 편광으로 바뀐대요. 그런데 이 선형 편광의 진동 방향은 외부 광이 처음 편광판을 통과했을 때 남은 선형 편광의 진동 방향과 수직을 이루게 되어서 편광판에 가로막히게 된다고 합니다. 그 결과 화면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된대요. 이 외부광이. 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우리 A를 좀 봅시다. 여기가 편광판이고요. 여기가 위상지연 필름이래요. 이게 기판이래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쭉 갔다가 이렇게 오는 방식입니다. 먼저 1번 외부광은 A를 거치면서 투가축과 평행한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만 남게 된다. 그렇죠. 네, A를 거치면서 네, 여기로만 진동하는 애로 남게 되죠. 나머지들은 전부 걸러지고. 2번 A를 거쳐 B로 나아가는 빛은 진행 방향의 수직인 방향으로 진동한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왜냐하면 편광판을 거쳐서 우리 선행 편광이 남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선행 편광이 A를 거쳐서 B로 나온다. 위상 지연 필름으로 나아가는 거. 편광판에서 위상 지연 필름으로 나아가는 거라고 했으니까
평광판에서 위상지연 필름으로 나아가는 그 과정에 있는 것이 바로 선형평광인데, 선형평광은 투과 축과 평행한 방향으로 나타난다고 했으니 네. 그래서 적절한 게 되는 거죠. 그 진행 방향의 수직인 방향이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5번째 거 보면요. 5번째 또 5번 문단 보면은 선형편광은 투과축과 평행한 방향으로 진동하며 나아가는 것이라고 나와 있고요. 투과축의 수직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은 차단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즉 일반적으로 빛은 진행 방향의 수직 방향인데 이 수직 방향 중에서 평행 방향인 것이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이런 애도 있는데 이 애가 선형편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수직인 모든 것들이 있고 그 안에 투과축과 평행한 방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를 우리는 선형편광이라고 부른대요. 일반적으로 진행하는 방향의 모든 그 빛들은 수직인데 그 중에서 평광판을 통과했을 때 투과축의 평행한 방향으로 진동하여 나아가는 걔네들만 골라가지고 얘네는 선형편광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기본적으로 전제 조건은 진행 방향의 수직인 것이겠네요. 네, 그래서 이게 맞는 말이 됩니다. 수직인 방향이고 그 중에서 평광판과 평행한 방향이어야 하는 거죠. 3번 B를 거친 빛은 기판에 의해 A를 거쳐 B로 나아가는 빛과 같은 형태의 편광으로 바뀌게 된다. B를 거친다는 것은요. 이 위상지연 필름을 거친다는 건데요. 그러면 위상지연 필름을 거쳤으면은 네, 지금 여기에 있다는 거죠. 여기서 지나서 지나면서 선형편광이 원형편광으로 바뀐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도 지나면서 여기를 거쳤으니까 선형편광이 원형편광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기판에 의해 A를 거쳐 B로 나아가는 빛과 같은 형태의 편광으로 바뀌게 된대요. 그 B로 나아가는 형태라고 했으니까 즉 A를 거쳐서 위상지연 필름으로 나아가는 거. 이게 뭐였어요? 이거 선형편광이잖아요. A에서 B로 나아가는 애는 선형편광이었잖아요. 그래서 선형편광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이게 아니라 회전하는 거. 원형은 회전하는 애였어. 이렇게 회전하는 거. 그래서 회전하는 걸로 말해줘야 되는데 나아가는 거라 했어요. B로 나아가는 거. 이거 선형편광 얘기하는 겁니다. 틀렸습니다. 4번은 B-를 거친 빛의 진도 방향은 A를 거쳐 B로 나아가는 빛의 이동 방향과 수직을 이룬다 라고 했는데요. 이것도 뭐 맞는 말이죠. 이건 뭐 크게 틀린 말이 없어요. 6문단 보면요. 6번째 거 보면은 기판에 이게 지금 위상지연 필름을 거친 빛의 진도 방향을 말하는 거니까 여기서 이제 다시 선형편광으로 바뀌고 진동 방향이 어떻게 되냐를 말하는 건데요. 여기서 A를 거쳐서 B로 나아가는 빛의 이동 방향이랑 수직을 이룬다고 했거든요. A를 거쳐서 B로 나아가는 그 선지 보세요. 선지. 4번 선지 보면은 A를 거쳐서 B로 나아가는 빛의 이동 방향은요. 우리가 외부광이 처음에 평광판 통과했을 때 남은 선형편광의 진도 방향과 수직을 이루게 된다. 요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A를 통과했을 때 A가 이제 B로 가게 되는 요 사이 여기에 있었던 것과 수직을 이루게 된다. 요게 A를 거쳐서 B로 넘어가는 요 이동 방향과 수직을 이루게 된다. 라는 요 4번 선지와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4번도 적절한 게 되고요. 그 다음에 5번 보면은
B-를 거친 빛은 진동 방향이 A-의 투가축과 수직을 이루므로 화면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6번째 문단 이거 보면은 A 보면요. B-, 즉 위상지연 필름을 거쳐서 A-, 즉 편광판의 투가축 A-, 이 위상지연 필름을 통과해서 편광판에 가로막히게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빛이 지금 기판에 반사되면서 이거 아까랑 똑같은 말 지금 하고 있는 것 같네요. 네, 아까랑 똑같은 말이에요. 4번이랑 똑같은 말입니다. 보면은 위상지연 필름이 지나간 이 빛이 진동 방향이 어떻게 되냐, 그래서 편광판의 투가축과 수직을 이루냐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건데, 보면은 다시 선형편광으로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진동 방향과 수직을 이루게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즉 처음에 선형편광이 투가축과 평행한 방향으로 진동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5번이랑 여기랑 똑같죠. 투가축과 평행한 방향으로 진동하는 선형편광인데, 이 선형편광의 진동 방향이랑 수직을 이룬다고 했으니까, 즉 이 투가축과 똑같은 방향과의 수직을 이룬다고 했으니 A-의 투가축과 수직인 거죠. A-가 즉 평광판이잖아요. 선형편광은 투가축과 평행이에요. 똑같은 방향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형광판 통과했을 때는 선형편광과 수직이래요. 즉 얘랑 수직이래요. 즉 얘랑도 수직인 거죠. 방향이. 얘네 둘이 방향이 똑같으니까. 얘랑 수직이면 얘랑도 수직이니까. 그러니까 투가축과 수직인 5번이 또 적절한 내용이네요. 그래서 이 지문 조금 어려웠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좀 생각을 계속 해야 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특히 38이나 39 같은 거는 사실 여러분들 요거는 그냥 연습을 하면은 충분히 쉽게 풀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화살표라든지 이 관계라든지 이런 걸 파악하면서 아직 읽을 줄 몰라서 그런 것이지, 계속 이렇게 파악하면서 읽는 연습을 하면은,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순서를 좀 매기면서 읽는 연습을 좀 하면은 쉽게 그래도 풀 수 있는 내용인데, 사실 41번 같은 거는 좀 말을 여러 번 꼬아놓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습니다. 충분히 어려울 만한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여기까지 오늘 풀이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했던 내용들에서 여러분도 얻어갈 게 꽤 많아요. 그래서 보기로 문항문제 푸는 거라든지 공통점 같은 거 체크하는 거나, 여기 요 주변 기억 같은 거 나라면은 주변 내용들에서 선지 항상 나오니까 주변 내용을 잘 이해해야 한다라는 거라든지, 상관관계 같은 거, 뭐뭐 할수록 뭐뭐 하다, 뭐뭐이면 뭐뭐 하다, 이런 것들은 아까 말했듯이 화살표로 꼭 표시를 해놔야 된다. 여러분들이 오늘 질문한 내용들은 다 이런 내용들이었네요. 관계를 파악하는 내용들. 그리고 보기 내용을 할 때는 앞의 내용은 늘 전제 조건이니까 절대 의심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 배웠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마칠게요. 혹시 이 영상을 보고도 여전히 궁금한 게 있다면 수업 시간에 질문해도 됩니다.